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을 책임지러 온 장미아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기출 시험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수업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임용고시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저는 임용고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려고 하는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겠죠. 임용고사라고 하는 것은 국공립학교의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직접 질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과목이죠? 네, 국어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국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국어를 잘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 교과서들,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잘 되어 있니? 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질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개념에 대한 숙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개념에 대한 거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지식들로 쉽게 말하면 문학의 갈래,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시 속에 등장하는 표현상의 특징, 소설 속에 등장하는 서술상의 특징, 시점, 갈등 등 다양한 개념들이 될 겁니다. 더불어 교육과정 속에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단답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작품에 녹여내는 게 필요한데요. 작품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사실은 문학에서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작품을 해석하실 때 해법 자습서 등과 같은 것을 읽으며 공부하고 암기하고 왜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작품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 맥락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B라고 하는 시어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대다수 학생들은 부정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답은 알 수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B가 싫어 라고 하면은 부정어, 나는 B가 좋아 라고 하면 긍정어, 생명을 살리는 B는 긍정어, 내 앞길을 가로막는 B는 부정어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의 대사는 어떤 관용어가 수식하고 어떤 서술어가 오는지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다른데 저희는 사실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B랑 눈, 내가 본 시는 여지껏 다 부정이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암기 때문에 시를 읽는데, 소설을 읽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맥락을 바탕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는 보기가 없어도 또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 작품 해석이 완만하게 갈 수 있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작품 해석을 했을 때 내가 올바르게 작품을 해석한 걸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풀어야 되는데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는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 임용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올바른 걸까? 내가 지금 잘 공부하고 있는 것일까?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기출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공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시험을 보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문항 성정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교과서 속 학습 활동입니다. 저희 공부할 때 자습서에 있는 곁다리 지식이나 학습 활동이 어떻게 보면 작품 해석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은데요. 그때 학습 활동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주제라든가 아니면 소재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활동 같은 것을 잘 보면은 결국 이 작품이 저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 결국 임용을 내시는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저희가 미리 읽어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작품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한 뒤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더불어 그 개념을 통해서 저희는 또한 단어들을 더욱더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엮어읽기입니다. 작품을 읽을 때 한 작품만 읽고서 순서대로 1번 작품, 2번 작품, 3번 작품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관련 있게 나오는 다른 작품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기억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일례로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배우면은 저희는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엮어읽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경별곡은 같은 고려가요이고 그리고 이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여성상의 모습이 나타나고는 하죠. 그런데 가실이 같은 고려가요 갈래에다가 같은 이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여성 화자가 소극적인 인물이라는 데에서 저희는 그 둘을 비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적극적인 여성상이 나왔던 거는 독특하네? 그러면 다른 작품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정석가 등을 끌고 나오면서 이 당시에 적극적인 여성들이 조금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고려가요에 대한 갈래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작품을 배울 때 관련된 시대, 관련된 주제, 비슷한 정서 양상들을 같이 끌어나가다 보면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나만의 자습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런 공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로는 서경별곡과 정석가입니다. 엄청나게 익숙한 작품들이실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한 거는 2019학년도 6월 고3 모의고사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경별곡의 제2연에서 여음구를 제외한 부분은 당시 유행하던 민요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이다. 이걸 통해서 사실 고려가요의 특징, 구전되다가 기록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더불어 두 번째, 정석가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하더니 세 번째, 고려시대의 문인 이재현도 당시에 유행하던 민요를 다음과 같이 한시로 읊었다. 그러면은 서경별곡에 대한 엮어읽기로 정석가와 이재현의 한시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봤더니 비록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진실로 끊어질 데 없으리. 난궁과 천년을 이별한다고 해도 한 점 붉은 마음이야 어찌 바뀌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희가 알고 있는 구슬이 아질가 구슬이 라고 하는 파트랑 동일하네요. 하지만 조금 더 길고 구체적이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엮어읽기 하면 또 떠올라야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구지가 라고 하는 거,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라고 하는 거에서 다음에 나타난 해가라는 게 있죠.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비슷한 작품이 뒤에 나올수록 더욱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옛날에는 구전되다 보니까 전승되는 양상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면은 서경별곡 하나를 통해서 서경별곡, 정석가, 한시 그리고 비슷했던 구지가랑 해가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에서 나온 것처럼 서경별곡은 이 부분을 정석가랑 이재현의 한시에도 나타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엄청나게 익숙한 기출작품이죠. 2022학년도 기출전공 B인데요. 여기서 살펴보시면 문제에 등장합니다. 심지어 해가도 존재하죠. 구지가랑 해가 정석가 나왔기 때문에 연계되는 작품을 끌고 오면은 서경별곡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비슷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작품입니다. 정수전전이에요. 자, 첫 번째는 2022학년도 기출전공 A에 나왔던 정수전전인데요. 보기 저희 이거 다 풀어봤기 때문에 아시죠? 임금님이 여기서 정수정을 극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랑 같은 사건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보는 지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아주 따끈따끈한 수능 완성에 등장을 하여서 고3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였는데요. 자, 수능 완성에 제시된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정전은 수동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정수정의 모습을 그린 여성 영웅 소설이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서경별곡이나 정수정전 같은 게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적극적인 여성상을 요즘에는 좋아하나? 라는 식으로 시대의 트렌드를 조금 더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영웅 소설의 경우 여성 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가정 밖으로 진출하여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남장은 유교적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던 많은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남편이 사실 정수정이 여자인 걸 모르는 상태로, 그리고 임금도 몰랐던 상태로,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사회적 진출이 가능했었던 거구나 하면서 시대적 배경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봤더니 여성 주인공이 입신양명을 이룬 후에는 자신이 속한 사회 남장 사실을 털어놓는데,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받는 과정을 통해 더 이상 남장을 하지 않더라도 남성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풀었던 문제랑 이 지문을 엮어본다면은 사회적으로 용인받는 과정, 이게 임금님이 결국은 정수정을 인정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여성 주인공이 영웅적 활용을 통해 가문의 위신을 세우거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여성 독자층의 의지와 욕구가 작품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저희가 실제 답안에 적었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낸 모습, 그리고 가문의 위신을 세운 모습, 딱 두 가지였죠. 이런 식으로 답이랑 보기가 정말 연관관계가 높구나, 결국은 출제자가 교수님이고 모두의 생각은 비슷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교육과정 속에서 정수정전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결국 이런 의미구나 라고 입체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9월 고3 모의고사에서 이 지문이 등장을 했는데요. 똑같은 말이죠.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서술형에서 답을 하나라고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문의 위신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에서는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타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 국가적 위기를 해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해결, 극복 이런 식으로 단어를 계속 덧대면서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공부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거는 순서 자체가 기출 다음에 모의고사였기는 했지만, 저희가 모의고사나 시중에는 고등학생의 문제집을 공부하는 것도 보기 같은 것을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수업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가르칠까 라고 하는 게 궁금하실 텐데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저희는 선생님이 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속의 성취 기준을 정리해서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알 거고요. 그러면 이 작품은 어떤 성취 기준에 따른 작품일까? 그러면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교과서 속에 있는 작품들은 최대한 많이 다루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속의 작품들을 다룰 건데요. 그때 그냥 자습서를 읽듯이 공부하는 것이 아닌 작품이 교과서에 왜 수록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궁금증을 품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필수 작품으로 저는 느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잘 모르는 채로 큽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다시 재가할 수 없어서 고민을 하는 모습, 요즘에 갖고 오기에는 조금 여성상의 거리가 멀죠. 근래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적극적인 여성상과 조금 개성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의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는 중요한 작품임에도 그렇게 자주 다루지는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작품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를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 데도 쉽고, 나중에 교단에 서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배웠던 지식을 그대로 녹여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더불어서 저는 이 교과서 속의 작품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재료가 있죠. 바로 학습 활동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공부 방법론을 저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은 최근 수능 특강에 실린 작품입니다.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고3 모의고사랑 수능에 실제로 반영이 되는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작품이나 다루지는 않겠죠. 아까 보신 정수정전이나 서경별곡도 다 수능 특강에 제시가 되었던 지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등
고3의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작품은 최대한 함께 저와 다루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2023년의 연간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노베이스 단계라는 생각으로 기초 작업을 먼저 갈고 닦게 될 건데요. 1, 2원의 커리큘럼은 교과서 속의 작품을 최대한 많이 다루기입니다. 이때는 문제풀이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알고 있던 작품도 이게 저렇게 해석이 되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공부가 되고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작품 해석 방법과 더불어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된 이유를,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품 해석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기를 닦는 시간, 기출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3, 4월은 고전 문학 위주로 다룰 거고 5, 6월은 현대 문학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때 기출문제 분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해당 작품을 해설을 할 겁니다. 저희는 현재 기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내에 어떻게 풀까 보다는 이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것이 시험에 나왔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 해설을 통해서 이 작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사고하는 것을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해당 작품과 관련된 다른 작품들을 쌓으면서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나오는 작품에 대한 관련 배경 지식, 시대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만의 주제의 특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덧대면서 기출에 어떻게 서술형으로 써야 될지는 당연히 덤으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현재 있는 기출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심화작용을 거쳐야 됩니다. 이때 심화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출 변형 문제입니다.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서경별곡이었다면 시험에는 가시리를 통해서 제시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정석가랑 구지가 해가였다면은 그거를 뒤집는다던가, 생각보다 달랐던, 아까 서경별곡은 서경별곡과 정석가의 연관성도 있었지만 가시리와의 연관성, 그때는 비교하는 문제 같은 게 제가 만들 때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적용을 하면서 내가 공부가 얼마나 잘 됐을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풀어낼 수 있을까, 그때 서술형으로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될까, 이렇게 3박자를 다 갖춰나가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용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작품 해석, 기출 문제, 기출 변형,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확인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때 등장하는 거는 실전 모의고사와 파이널 정리 특강입니다. 제가 이제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서 그거에 대한 해설이 들어갈 거고요. 이 선생님들이 저에게 1년 동안 해줬던 질문들을 토대로 약점을 보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이라고 해서 요즘에 트렌드가 뭐였던 것 같고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갑시다 라고 짚어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수업 자료는 프린트로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할 때 문학사적인 것은 따로 가르치는 거 솔직히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계속 개론서를 공부를 따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책을 읽으면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학사 또는 기초 개념 정리에 대해서는 수강생께 드리는 혜택으로 따로 인강을 찍어서 올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던 분은 그때 그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 없는 분은 그냥 저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만 하셔도 작품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는 고전문학을 가르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주랑 둘째 주에는 고전 시가를 가르치게 될 거고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고전 소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자, 그때 제가 계속 다루게 될 거는 고전은 왜 시가 아니라 시가일까? 사실 저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문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 시가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는 시지만 고전이 시가인 이유는 한자죠. 시와 노래가 합쳐졌다. 고전에는 시랑 노래를 따로 떨어뜨려서 부르지 않았구나, 결국은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공부를 하면 고전 시가만의 특징을 공부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갈래별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전 시가에서 잘 등장을 하죠.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저희는 각각 부족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조선은 다시 조선 전기랑 후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향유되는 노래도 바뀌죠. 그때 왜 바뀌게 되었을까? 그 당시에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어떤 작품을 썼을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시대는 자연스럽게 녹여낼 거고요. 그러면서 갈래별 특징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저희는 갈래랑 시대를 따로 떨어뜨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공부하면서 계속 고반복을 시키는 단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작자별 특징입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고전이기 때문에 작자에 대해서 조금 일반화를 할 수가 있죠. 고대가요는 보통은 작자 미상이라고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고려가요도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향가는 승려나 화랑이 불렀기 때문에 그들만의 색채가 녹아나고는 하고요. 저희 조선시대 작품은 양반, 그리고 기녀, 그리고 양반 여인, 그리고 평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자로 등장하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 저희는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재미나게 수업으로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월 세부 커리큘럼입니다. 고전 배웠으니까 현대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주, 둘째 주에는 현대시를, 셋째 주, 넷째 주에는 현대소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때 저희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를 피면 목차인데요. 서정, 서사, 극, 교술갈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하죠. 저희는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문학의 갈래를 설명을 안 하고 현대에서 먼저 갈래의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일례로 서정갈래라고 하는 거는 정서가 주가 되기 때문에 시겠네? 그러면 시에서는 정서를 살펴봐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시에 대한 해석과 그 시에서 나타나는 정서를 찾고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역시 시대별 특징입니다. 크게 본다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독재정권, 도시화 산업화, 인간소외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시대가 다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부정적인 맥락이 많죠. 결과론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시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정을 끌고 가는 맥락이 다 다릅니다. 그거를 저랑 함께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시킬 수 있지만 현대에서는 인물들이 각각 개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개성이 작품에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윤동주 시인과 이육사 시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인들이지만 윤동주랑 이육사의 가장 큰 특징, 옛날식 표현을 빌린다면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각각의 시적 화자가 여성적 화자의 대표인 윤동주에서는 조금 더 보다 소극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전체로 부드럽고 맨날 자아성찰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나중에는 악수를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육사 시에서 살펴보면은 약간 남성적인 어조라고 하는 거, 적극적인 사람이 시적 화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의지적인 거, 진취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현대 작품에서는 인물의 성격이 이 사건을 끌어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에 발맞추어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비게일 애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배움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성을 다해 갈구하고 부지런히 집중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1년이 정말 헛되지 않은 시간으로 알차게 찰 수 있게끔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제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